이재명 대통령이 눈이 그렇게 높아서 강선우, 강선우 후보자, 대표적인 뭡니까? 첫 번째, 갑질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딱 드는 게 어떤 겁니까? 갑질 아닙니까?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우자란 사람은 공적 서비스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배우자 아닙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배모 씨,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다 녹취로서, 그 다음에 증빙 서류로서, 자료로서 다 얘기 다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샌드위치, 뭐 초밥, 김밥, 그리고 서울 가가지고 일제 샴푸 사오게 하고, 또 관용차는 전용으로 김혜경 씨가 쓰게 하고, 이런 거 진짜 넓은 의미의 갑질이고, 거기 있는 공무원들 국민들에게 봉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재명과 이재명의 와이프 아닙니까? 김혜경 씨. 갑질의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너무 높은 게 아니라 이 갑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너무너무 높아서 여기에 통과된 사람은 대단하다는 이 얘기. 그리고 강선우 씨가 배우자가 이른바 보건 쪽에, 의학 쪽에 벤처 기업에 있나 봐요. 거기 감사인가 주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1만 주 스톡 옵션 1만 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재산 신고 관련해서 제대로 안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 남편이 다니는 벤처 회사, 그 회사 대표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해 충돌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심지어 대선에서 지고 나서, 202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국방위를 했는데, 그때 국방 관련 주식을 샀습니다, 많이. 그것도 이해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갑질과 이해 충돌 이런 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높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정과 사범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잖아요. 그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유죄인데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얼마나 맞을지, 얼마나 형을 정할지는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정과 사범에 플러스 정과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정과 5범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건도 하면 정과가 6범이 될지 7범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과가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 사람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 시절에 아니면 예전에 여러 장소에서 미국에 대해서, 미 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번에 교육부 장관 이진숙 후보자, 아니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 교육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논문 표절한 게 몇 개입니까? 동아일보에 따르면 11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얼마나 악의적이냐, 그건 뭐냐? 결국은 제자 논문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자 논문은 뭐죠? 제자 논문? 일반적으로 본인과 대등한 다른 교수의 논문을 가져오면, 표절하면 그 교수한테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계에 의해서 자기가 정확히 갑의 위치에 있고 을의 위치에 있는 제자 논문을 가져다가 돈도 받고, 연구 성과라고 해서 돈도 받고, 자기 표절하고 중복게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카피킬러라는 데서 보면 40%, 20%가 넘으면 논문 표절인데 20% 이상이 된 게 태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본인은 그래요. 아, 이거는 공학, 그분이 건축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이공계 건축 쪽에서는 제자 논문 걸려서 이런 게 뭐 일종의 관행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데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논문 표절이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했던 검증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얘기했어요. 이진숙 이 사람 연구 윤리에 맞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너무너무 높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라 부는 이번도 논문 표절을 했거든요. 가천대 논문 표절 논란이 있으니까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중앙대 나오고 변호사도 하는데 그 이름 없는 대학에 석사 논문이, 석사 학위가 뭐가 필요하겠냐? 이러면서 가천대 비하 발언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논문 표절이죠. 두 번째가 누굽니까? 국정의 인자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요번 인사청문회 보면 참 의혹도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죠. 그냥 뭉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께서 딱 카피킬러를 돌려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애써서 했다고 하는 논문, 칭화대 논문 표절이 41%가 나왔습니다. 41%가 나왔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페러 그 문단을 그냥 통째로 가져와서 각주, 점 그대로 복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어 몇 개 뺀 거, 그거 뺀 것까지 합하면 50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눈이 너무너무 높아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디 막 원고를 보고 어디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하도 논란이 되니까 제가 그냥 원하지 않아도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은 하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정신 승리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국회를 출입할 때 민주당도 출입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 제가 잘 압니다. 이분이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쪼증하고 막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좀 매기는 것 같은데 이게 판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쪽의 생각만 다 하는 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 텐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진숙, 정은경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강선우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페이북에 국민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 대통령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 얘기하는 건 사실상 일종의 조롱 같기도 합니다. 진실은 모르겠죠. 제가 강훈식 비서실장의 맞습니다. 정경도 있죠. 정경도 잠깐 살핀다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했습니까? 답답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세정제 해가지고 하라면 잘 하고 진단 키트 해가지고 키트 하라면 하고 국민들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염색도 안 하고 너무 열심히 한 척해서 다 속았다. 양우희님 맞습니다. 저도 그분이 이럴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때 마스크 필터인가요? 마스크 필터 그리고 또 손 소독제 원료가 되는 에탄올 진단 키트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을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 그 배우자분이 아내의 여러 가지의 그 아내가 그 질병관리본부장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엔 청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이 앞에서는 온화한 척,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했다? 돈 버는데 급급했다. 심지어 그 남편분이 의사분인데 의사분이 인천에 삽니다. 근데 평창에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직불금은 뭐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아야 되고요. 연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2,500 이상이면 못 받아요. 그런데 네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과연 뭔지 모르겠어요. 진실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하나 규칙 뭐 하나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눈높이가 높은데 지명한 사람이 개차반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해충돌,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농지법 위반, 땅 투기, 그 다음에 뭐 세금 제대로 신고 안 한 거 너무나 맞아요. 규칙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보다가 이재명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확 떨어졌습니다.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통령이라는 사람, 뭐 정과 사범에 지금 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사실상 유죄고 정과 오범이고 뭐 시간이 지날 마다 카운팅이 올라가겠지? 미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본인의 전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실상 유죄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공격하고 특검이다 탄핵이다 운운하면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재판 중지시키고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요번에 유죄 판단이 됐던 행위라는 부분 삭제하려고 하고 대법관들 14명에서 30명으로 채워가지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꽂으려고 하고 대법원에서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것도 4심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이 작태 이런 사람입니다. 법치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을 하면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거나 최소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다 그런 걸 떠나서 심지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자기야 연수원 동기고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켜서 종국적으로 하려는 게 뭡니까? 종국적으로 하려는 게 공소 취소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게 원칙도 아닌데 힘의 논리로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왜냐? 지계현 판사나 심지어 대법원장도 끌어내리겠다고 좌표 찍어서 공격하니까 바람 불기 전에 풀이 눕는다고 재판부들이 판사들이 알아서 표현이 좀 거칩니다. 알아서 기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재판을 안 받겠죠. 또 하나는 계속 할 수는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왔을 때 재판을 받지 않도록 지금 힘 있을 때 공소 취소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공소 취소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금 무뎌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황당한 짓입니다, 이건. 근데 분위기 쫙 보면서 돈도 막 나눠주고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쫙 우쭈쭈 하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을 딱 가리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배지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병희 원내대표도 그런데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본인들 마음대로 법치를 뒤흔들어 놓고 사법부를 뒤흔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법을 능멸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인사청문회 정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하는 이런 궤변을 쏟아내도 어떻게 보면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왜냐? 본질적으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이제까지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무죄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무죄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흐름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을 때, 확정받았을 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를 찾아온다. 이런 궤변 정도는 쏟아냈지만 사법부를 뒤흔든 적은 없습니다. 대법원장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명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파기자판 두고두고 역사의 실수입니다. 파기자판 파기해서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에서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대법관들도 놀랬겠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국민들도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은 과연 대통령으로 뽑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등법원에 갔을 때 고등법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통해서 역사에서 단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하기에는 저들이 너무나 뻔뻔하고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하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진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활약 좋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가천대 논문을 표절해 반납한 이 대통령에게 이진수 교육부 장관의 제자 논문 표절이 충분히 이해된다. 대장동, 백현동 업자에게 수천억의 특혜를 주고 측근히 수십억 원의 대가를 받은 이 대통령에게 한성숙이 누굽니까? 중소벤처 기업부 후보자, 그 다음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남편의 토지 투기쯤은 애교다, 귀엽다. 그렇겠죠. 기준 자체가 저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속된 말로 개차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인생을 막 살아왔는데 거기보다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들은 왜 저리 뻔뻔스러운가요? 우리가 역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명분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저들은 결과가 이겼다는 이유로 모든 과정을 미화하고 이긴 사람들이 진 사람에 대해서 적폐몰이하고 내란 선전 세력으로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즘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뻔뻔스럽게 결과 위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과정에 의미를 둬야 될지 저도 나름 고민됩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KBS 기자를 하면서 단순히 언론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정치인으로서 진영의 한 플레이어로서 현실을 목도하면서 느끼는 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처럼 거짓말하고 누굴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때로는 뻔뻔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웁시다. 무식이 알아주는 세상. 뭐 왜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이 대통령 음주운전 전과 있잖아요. 무면허 운전 전력 강훈식 비서실장, 윤호중, 김영훈 후보자에게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호중, 김영훈, 강훈식 이분들이 음주운전이나 이제 무면허 운전 관련해 가지고 혐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술자리 여성 동석자에게 술 따르라고 병을 건네는 이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보다는 이부자리 지극정성이 눈이 밟혔을 것이다. 제가 뭐 여러분도 화면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쇼 있지 않습니까? 단식 쇼. 그때 이렇게 누웠을 때,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강선우 당시 의원이 이불을 들어서 쭉 덮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임금님이 딱 쓰러졌을 때 그때 뭐 거기에 있던 궁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양이원영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속으로 야, 얘 진짜 너무 장난 아니네, 쪼증하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 맞습니다. 조금씩 바꿔봐야죠.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 부자리 우리가 강선우 후보자한테 더 열받고 황당한 건 뭐냐면 이렇게 권력자한테 나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한테는 지극정성으로 입을 관리하면서 이불을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대단해요. 그게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양이원영 의원이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 야, 내가 그때 안 해가지고 공천 못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께서 그 여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을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은 무릎으로 듣겠다. 그리고 때약볕에서는 뭐 남루한 양산이 되어서 여러분을 그걸 막아주겠다. 그리고 비가 오면 여러분과 함께 비를 맞아주겠다. 이렇게 진짜 오글거리는 그런 멘트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는 강선우 후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 전자상품 가구 관련해 가지고 견적 뽑아라 얘기하고 자기 쇼핑할 때 쇼핑도 대리시키고 또 자기 호캉스 갔다 오면서 픽업시키게 하고 또 자기 술 마셨을 때 대리운전 시키고 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황당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여의도역 대나무 숲이라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그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가서 막 악수를 한 다음에 정작 악수를 하고 나서 차에 타서는 손 소독제로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닦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 쓰레기는 또 사람들 나올 때 자기가 나와가지고 쓰레기 이거 분리수거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원회관 와서 분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최고위원회 도전할 때 할머니 손을 꽉 잡고 그런 영상을 또 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앞, 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아니라 여가부 후보자가 아니라 여갑부 후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갑질부라는 거죠. 여성 갑질부. 쓰레기 모아서 그 여자 집에다 다 버립시다. 뭐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이 잘못을 했을 때 반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번에 보니까 처음엔 뭡니까? 그런 일 없다고 했죠. 근데
병기 관련해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뒤늦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거에 대한 해명 안 합니다. 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또 일일이 연락을 했느냐 문자로. 아, 그 사람들 근무 태도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씁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가 같이 함께 있던 보좌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떳떳하시면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굴을 내놓기 싫으면 그거 블라인드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눈높이가 우리 눈높이 국민들의 눈높이의 저 아래인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님의 눈높이가 너무너무너무 높았다고 하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먹이는 거다, 먹이는 거다, 한 방 먹이는 거다 그런 생각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을 하냐면 일단 슈들들을 치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나쁜 것 같아요. 보좌진들을 자당 보좌진들을 악마화하는 거 아닙니까? 악마화? 악마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런데 김병기 원내 대표 이분이 기자들한테 그 강선우 후보자 이런 갑질에 대해서 기자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게 기사냐? 그게 기사냐? 그런 식으로 폄하를 했어요. 그게 기사냐? 아니 그게 기사가 아니면 뭡니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저는 기가 찼다가 뭘 보고 강선우의 갑질을 보고 기가 찼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딱 우선 언론을 속된 말로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보좌진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너희들 황당한 보도했다 그게 기사거리냐 하면서 언론을 이틀막 하면서 저는 이거 언론에 대한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좌진이 이상하다 해서 보좌진을 딱 좌표를 찍은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 자당 보좌진들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위한 정치를 외치던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은 법적 조치까지 예고해서 하고 있는데 초반에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상할 수 있다고 좌표를 찍으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쫙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배지들이 민주당의 보좌진들을 악마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강선우 후보자, 그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저는 쇼라고 보지만 여튼 쇼를 하는 단식이든 뭐든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이부자리 그렇게 펴주던 사람, 자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던 사람,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볼 때 법카 등 여러 가지 갑질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경기도 지사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강선우의 갑질 정도는 애교다.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여러분 잠시 제가 물을 마시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의 출세는 아부 순위.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여튼 뛴 사람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건 잘못한 일을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박아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강선 후보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국의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을 할 때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느냐, 나의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됐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18명의 그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9명 정도입니다. 국무총리까지 합하면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한 5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안보실장, 대변인도 배지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국세청장, 아니 국세청장을 자기의 민주당 내에 있는 배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국세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당과 친한, 야당과 뭔가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확 조사버리고 민주당 쪽이랑 잘 있는 쪽은 선택적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법제처장에 자기의 변호인을 넣었습니다. 변호인을 넣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조원철 대장동 사건 변호인입니다. 아 진짜 이쪽 사람들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뻔뻔합니다. 이인철이라는 사람이 그 변호인 법제처장 조원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 지법 고양지법원 지원장.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18기래요. 그리고 대장동 그 수천억 원의 돈이 진짜 대장동 저수지 이 진실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사법부가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렸죠. 참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여튼 대장동 사건의 법정 변론을 맡았는데 법제처장을 한 겁니다. 법제처장이란 자리가 어떤 거냐?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 해석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차관이지만 근데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유권 해석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이란 게 보면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유권 해석, 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 해석을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한다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장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 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좀 황당하죠. 그런데 이 이재명이란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 제가 처음이 오늘 아이템을 얘기할 때 병기남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병기남이 뭐라고 했죠? 이재명 변호인의 경기도의 기 그리고 성남의 이 병기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입법부에 누가 있느냐? 입법부에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균택, 김기표, 김동아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4년도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의도 국회에 이재명의 사설 로펌 사무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방탄 법안을 줄줄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입법부에서 공천받아서 배지를 받았고 정권이 교체되자 대통령실에서 가장 힘이 센 수석이 민정수석입니다. 왕수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봉욱이라는 사람이 대검찰청 차장을 했던 봉욱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됐는데 이 봉욱이 사실 저는 바지라고 봅니다. 왜냐? 민정수석 밑에 누가 있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그 다음에 법무비서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재명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출신. 민정수석실을 뭘 하느냐? 모든 사정기관을 컨트롤 다 하고 인사 관련해서 다 검증을 맡습니다. 그렇다면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고